지금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준 여자는 저와 결혼한 여자가 아닙니다. 52살 저는 얼마 전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 분만실에 있어요. 옆에는 한 여자가 누워있고 방금 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여자는 저의 전 아내의 불륜 상대였던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그 남자의 전 아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그녀가 왜 내 딸의 엄마가 되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그 당시 모텔 앞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6시, 저는 어느 모텔 맞은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52살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모텔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라이터를 3번이나 떨어뜨렸고 겨우 불을 붙여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15분 전 제 아내가 저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사 후배라는 젊은 남자와 함께. 오후 7시, 담배 한 갑이 반쯤 떨어졌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모텔 간판 불빛만 환하게 켜졌어요. 지금 저 안에서 일들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7시 30분. 담배 한 갑이 다 떨어져서 근처 편의점에 가서 또 한 갑을 샀어요. 편의점 직원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8시. 22년 남편과는 안 하던 것들을 하고 있을까? 생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어요. 오후 8시 40분 모텔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옆에는 그 남자가 있었고 아내 얼굴이 붉어져 있었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차장에서 남자가 아내를 안고 이마에 키스를 하는 모습도 찍었어요. 차량 번호판까지 찍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뛰어가서 목을 조르고 싶었고 저 남자 얼굴을 주먹으로 갈겨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눈물이 나면서 52살 남자가 길거리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외도의 징후가 시작된 대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평소 긴 머리를 유지하던 사람이 젊어 보이려고 단발로 자르고 파마를 하고 염색까지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꾸미냐고 물었더니 나이 들수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분 전환이라고 대답했어요. 2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피부 관리를 받기 시작하더니 화려한 원피스를 사입기 시작했어요. 46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꽃무늬 원피스, 레이스가 달린 블라우스였습니다. 그 후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요가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5kg을 빼면서 얼굴도 갸름해지고 몸매도 날씬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여주려고 빼는 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중에 가장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잘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이제는 항상 손에 들고 다녔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혼자 웃곤 했는데 22년 동안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 재빨리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았어요. 귀가 시간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정시 퇴근이 원칙인데 밤 10시까지 늦어지는 날이 많았어요. 회식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아내에게서 낯선 냄새가 났습니다. 남자 향수 냄새였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새벽 2시, 3시에 깨서 옆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어요. 회사에 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서류를 보다가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회사에서 조기 퇴근을 하게 되어 오후 4시쯤 집에 왔는데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진짜 못 나가. 남편이 집에 일찍 올 것 같아. 누군가와 통화 중인 아내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부드러운 톤이었는데 그 전에 저한테 한 번도 쓴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알아,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오늘은 진짜 안 돼. 내일 6시에 만나자.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처 카페에 가서 앉았고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이 떨려서 잔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내가? 날 저녁 집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으로 향했고 아내는 평상복을 입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다며 오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일이 일찍 끝났다고 대답했어요. 아내의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 아내를 미행해 보기로. 다음 날 오후 3시 조퇴를 신청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구청 근처 카페에 도착해서 창가 자리에 앉아 출입구를 지켜봤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이 떨려서 주문한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6시 10분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한 아내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왔어요. 주차장에는 한 남자가 흰색 승용차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형에 저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내가 그 남자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은 저한테 한 번도 짓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황급히 택시를 잡았어요. 저 차 따라가 달라고 2배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승용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15분쯤 가서 한 모텔 앞에 멈췄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내려 체크인하고 아내가 뒤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담배 한 갑을 다 피웠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오는 아내를 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아내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TV를 보고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했습니다. 오늘 늦었다며 야근했냐고 물었고 저는 일이 좀 밀렸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자는 아내를 보니 토할 것 같았고 소파로 나와 앉아 새벽까지 멍하니 있었어요. 다음 주에도 다시 미행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2주 후에도 또 미행했고 3번째 모텔이었어요. 사진만 20장이 넘게 모았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는 몰랐고 차량 번호판만 찍어놨을 뿐이었습니다. 혼자 미행하는 건 한계가 있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내 눈치도 봐야 했으니까요. 매일 퇴근 후 모텔 앞에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주말에도 의심받지 않으려면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이 너무 괴로웠어요. 밤마다 잠을 못 자고 회사에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폐인이 되어가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가 수집한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탐정을 고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전화를 걸었고 일단 2주 동안 미행해보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주가 지옥 같았어요. 아내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저녁에 돌아와 저와 식사를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아내를 보며 밥을 먹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집한 자료가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하더군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탐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보시죠. 탐정이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이 남자 박태준, 43살 고객님 회사 영업부 차장입니다. 부인이 있고 자녀는 없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회사에서 몇 번 스쳐 지나갔던 얼굴이었어요. 이 여자는 박태준의 아내 이수현, 37살입니다. 다음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탐정이 모텔 입구 사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사진들.
제 아내와 박태준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들. 총 8번 확인했습니다. 패턴도 거의 일정합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박태준 42세, 아내와 같은 회사 영업이 팀 사원, 입사 16년 차, 기혼자 아내 이수연 37세, 수원시 영통구 거주, 자녀 없음. 회사 후배였어요. 6살이나 어린 남자였습니다. 사진도 수십 장이 있었고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결혼 초 우리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5년 동안 자연 임신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오지 않았고 병원을 찾았어요. 시험관을 시작했고 아내는 과배란 유도 주사를 배에 주사를 놓았으며 매번 실패할 때마다 함께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결국 포기했고 우리 둘이서 잘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울었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박태준을 검색했습니다. SNS 계정을 찾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갔어요. 아내 이수연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고 최근 게시물은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수연 계정으로 이동했어요. 최근 게시물들을 보니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오늘도 혼자 저녁, 남편은 언제 오려나, 혼자 있으니 슬프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수연에게 알려야 하나, 그냥 혼자 이혼하면 되지 않나? 하지만 결국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남편이 만나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증거 보내주세요. 사진 3장을 보냈고 곧 답장이 왔어요. 내일 만나요. 위치는 보내드릴게요. 알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낯선 여자에게 남편의 불륜을 알렸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수연이 제 말을 믿지 않으면 어쩌지, 오히려 남편 편을 들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천장만 바라보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수연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고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수연이 사진을 하나씩 넘겨보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몇 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이수연이 눈을 감았어요. 저도 의심은 했어요. 핸드폰 잠금 걸고 늦게 들어오고. 저희도 똑같았습니다. 또 침묵. 이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 씨, 저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이요? 네, 사진만으로는 믿기지가 않아서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탐정 자료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럼 같이 합시다. 확실한 증거를 모아서 둘이 함께 있는 걸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이수연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힘들 텐데요. 괜찮아요. 확실히 보고 싶어요.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일주일 후 우리는 구청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제 차로 갈게요. 저는 이수연을 조수석에 태우고 구청 주차장이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웠어요. 오후 5시 30분부터 기다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 둘만 있으니 긴장됐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이수연은 긴장하고 떨린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6시 10분 제 아내가 나왔습니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어요. 주차장에는 박태준이 흰색 승용차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이수연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박태준입니다.
아내가 박태준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고 박태준도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올라탔어요. 따라가요. 저는 승용차를 따라갔고 15분쯤 가서 한 모텔 앞에 멈췄습니다. 박태준이 먼저 내려 체크인하고 제 아내가 뒤따라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이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우리 남편이네요. 어깨가 떨리면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이수연이 더 세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땐 실감이 안 났는데 직접 보니까 이수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그랬어요. 저는 휴지를 주면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진정되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우리는 2시간 반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8시 40분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주차장에서 포옹하고 키스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수연도 자기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어요. 이제 확실하네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수연은 남편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캡처해서 보내왔고 저는 미행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수연은 울었어요. 처음엔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수연이 울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봐서 공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증거를 공유하고 이수연이 울면 저는 자연스럽게 등을 토닥여줬어요. 6번째 만남에서는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작은 한식당이었고 증거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결혼 생활 행복하셨어요? 그냥 익숙했죠. 사랑은요? 결혼하고 몇 년 지나니 그런 감정은 없어지더라고요. 저도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나서 조건 맞춰 결혼했어요. 사랑 같은 건 없었죠. 아이는 없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안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 시험관도 3번 했는데 포기했어요. 아, 저희는 7번 하고 포기했어요. 이수연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건 서로 비슷하네요. 그때 이수연이 제 눈을 봤습니다. 그래도 요즘 지훈 씨 덕분에 큰 도움이 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요? 힘든데 이렇게 지훈 씨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의지도 되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연 씨를 만나는 순간이 큰 도움이 되네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수연 씨도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되어서 이번에는 7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7번째 만남에서 우리는 차 안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이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훈 씨. 네? 저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는 이수연을 봤습니다. 왜요? 그냥 지훈 씨라고 부르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서요. 편하게 부르세요. 정말요? 네. 이수연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빠도 이제 저를 수연아라고 불러주세요. 그래, 수연아. 이수연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마워요, 오빠. 그때 이수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저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빠, 요즘 오빠 생각이 자꾸 나요. 이수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도 그래, 수연아. 이수연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죠?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손을 자주 잡았고 서로를 편하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8번째 만날 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이수연이 걸음을 멈췄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서로에게 끌린다고 해서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고 대답했습니다. 먼저 배신한 게 아니라 배신당한 후에 서로를 만났고 위로했으며 이건 복수가 아니라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이제껏 살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이수연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수연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고, 제가 있으니까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잘못한 게 아니라고, 우리도 이럴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이수연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조용한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수연이 발끝을 들고 제 입술에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이수연이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걸. 며칠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수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사진만 40장이 넘고 메시지 캡처도 100장 이상이에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동시에 이야기하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이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나도 그래, 수연아. 정말 고마워요. 이수연이 저를 꼭 안았어요. 저도 이수연을 안았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사람. 배신당한 사람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이수연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한 체온, 은은한 향수 냄새, 부드러운 목소리. 오랫동안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우리는 복수 날짜를 정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7시 각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복수 계획을 세운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 서로를 보고 싶어서였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카페에서, 조용한 술집에서. 이 고통스러운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서로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내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준에 대한 증오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이수연을 만나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오빠, 저 이상해요. 남편한테 화가 안 나요. 나도 그런데 그냥 끝난 사람 같아서 화가 안 나? 오빠 만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수연이 울 때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줬어요. 한강 공원을 걸으며 서로의 상처를 나눴습니다. 이수연은 10년 동안의 불임치료, 3번의 시험관 실패를 혼자 견뎌낸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22년 결혼 생활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조용한 와인바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빠, 요즘엔 달라요. 오빠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나도 그래. 이런 감정 처음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수연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수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오빠, 교통사고 났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강남 하나병원이요. 저는 회사에서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이수연을 찾았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연 씨. 이수연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박았어요. 순간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이수연을 꼭 안아줬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냥 놀란 거라고. 다행이네요. 오빠, 저 사고 나자마자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남편 생각은 안 났어요. 본능적으로 오빠 번호를 눌렀어요.
이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오빠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는 걸. 그 순간 저도 확신했습니다. 이수연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병원에서 나와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수연이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저도 이제 오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벽이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아내나 박태준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저녁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파스타를 먹고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가 길어졌어요. 오빠, 저 요즘 오빠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처지니까 협력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빠가 좋아졌어요. 나도 수연이 너를 보는 이 순간이 설레이고 좋아. 정말요? 그래,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오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둘만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고 이수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상하게도 아내라는 존재는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종알종알대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여웠어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맥주 캔이 하나 둘 비었습니다. 차로 돌아와 뒷좌석에 앉아 대리기사를 기다렸어요. 어두운 차 안. 이수연이 저를 봤고 저도 이수연을 봤습니다. 그때 서로 자연스럽게 입술이 닿았어요. 그리고 긴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나 못 참겠어. 오빠 참지 마요.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수연이 제 손을 꼭 잡았고 객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수연이 저를 돌아봤어요. 오빠, 저 떨려요. 나도 떨려. 이수연이 제게 다가왔고 저는 이수연을 안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고 이수연도 저에게 안겼어요. 침대에 앉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내가 나가서 콘돔 사올게. 이수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임신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시험관도 안 됐잖아요. 모든 걸 다 해봤는데도. 이수연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감각이었어요. 마치 자석처럼 서로가 끌리면서 몸이 저절로 반응했습니다. 52살에 처음 느껴보는 떨림이었고 이수연도 같았어요. 한참 후 이수연이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오빠. 이수연이 작게 속삭였어요. 저 오늘 너무 좋아요. 저는 이수연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수연을 평생 지키고 싶다는 것을. 밤 11시 시계를 봤어요. 수연아, 우리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이수연이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호텔을 나왔어요. 주차장에서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오빠도. 각자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이수연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수연 생각만 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한다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에서 잠들었던 저는 몸이 뻐근했어요. 아내는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 저녁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게. 저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오빠는요?
나도 잘 잤어. 수연이 너 오늘 시간 돼? 왜요, 오빠? 변호사 만나러 가려고 같이 갈래?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빨리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갈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법률사무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수연이 떨고 있었어요. 저는 이수연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못한 거 없어.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보더니 물었어요. 두 분이 함께 오신 건가요? 네, 우리 배우자들끼리 불륜 관계입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 가져오셨나요? 저와 이수연은 각자 준비한 탐정 자료를 꺼냈어요.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변호사가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네요.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가능할 겁니다. 저는 이수연을 봤습니다. 이수연도 저를 봤어요.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수연이 저를 봤어요. 수연아, 나는 오늘 아내한테 증거 보여주고 통보할 거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수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빠처럼 오늘 남편한테 이야기할게요. 괜찮겠어? 네, 빨리 끝내야죠. 저는 이수연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전화하자. 네, 오빠 끝나고 통화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리 와봐, 이야기 좀 하게. 아내가 저를 봤어요. 왜? 이혼하자. 뭐?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호텔 앞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 탁자 위에 쏟아 놓았어요. 이게 뭐야?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탐정 썼어. 3개월 동안 추적했지. 오늘 변호사한테 소송 의뢰했어.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야. 22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건 당신이잖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해야. 변명하지 마. 짐 싸서 나가. 뭐? 오늘 안으로 나가. 안 그러면 내가 나갈 거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아내가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리어 끄는 소리, 현관문 닫히는 소리. 아내가 나갔습니다. 이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나 끝났어. 아내 나갔어. 전화 너머로 이수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방금 친정으로 나왔어요. 남편한테 말했어? 내 증거 보여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고생했어. 어디야? 내가 갈게. 아니요, 오빠도 힘들잖아요. 오늘은 그냥 쉬어요. 괜찮아? 오빠 목소리 들으니까 괜찮아요. 내일 보자. 오빠 고마워요. 뭐가? 옆에 있어줘서.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22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하늘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매일 이수연과 통화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문자를 보냈고 저녁엔 전화로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수연 목소리를 들으면 하루가 괜찮아졌어요. 주말이면 만났습니다. 공원을 걷고 영화를 보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수연과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수연도 같은 날 재판이었어요.
우리는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수연이는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괜찮아. 곧 끝나. 재판정에 들어갔어요. 판사가 양측의 주장을 들었고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 모텔 출입 기록, 메시지 캡처본. 아내는 끝까지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1시간 후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이혼을 허가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22년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이수연도 나왔고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끝났다.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그날 저녁 둘이서 조용한 식당에 갔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수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이수연 손을 잡았어요. 수연아, 나랑 같이 살자. 정말? 응, 진작에 말하고 싶었어. 이수연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오빠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이수연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미역국을 끓여주고 이수연은 커피를 내렸어요. 저녁엔 함께 장을 보고 같이 요리했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이수연과 더 편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통했고 함께 있으면 행복했어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이 부엌에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TV를 끄고 이수연을 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이수연이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생리가 한참 늦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2주 정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약국 가서 임신 테스트기 사올게. 저는 바로 약국으로 가서 임신 테스트기 5개를 사왔습니다. 이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테스트기를 받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화장실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니겠지, 10년 동안 안 됐는데 설마. 하지만 동시에 간절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제발.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5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연이 창백한 얼굴로 나왔어요. 떨리는 손에 테스트기 5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천천히 테스트기를 봤습니다. 첫 번째 2줄, 두 번째 2줄, 5개 전부가 진하게 2줄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빠, 우리 진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기적이야, 수연아. 저는 이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동안 7번의 시험관 실패. 둘은 말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나를 붙잡았습니다. 오빠, 나 진짜 아기 가진 거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아, 이건 기적이야. 우리 둘 다 몇 년간 실패만 했잖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찾아오다니. 갑자기 이수연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시험관을 수없이 시도했고 고통과 좌절을 함께 겪었어요. 병원 바로 가자. 지금 확인받고 관리 잘해야 해. 이수연은 내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 2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에서 마주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피검사 후 진단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부디 건강하기. 부디 이번엔 지켜내게 해달라. 30분 후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이수연이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나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연아, 이제 우리 혼인신고도 해야 할 것 같아. 아기 때문에. 네, 오빠. 저도 그게 좋아요. 저는 결혼식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아기가 더 중요해요. 일주일 후 구청에 갔습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며 이수연 손이 떨렸어요. 도장을 찍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부부시네요. 구청을 나오며 이수연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 셋 가족이야. 그날부터 저는 수연이를 위해 아이를 위한 준비된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계란찜과 미역국을 끓여주고 이수연은 내게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입덧이 심해질 땐 감자를 삶아주고 바나나 우유를 사왔어요. 퇴근길에는 가장 신선한 과일을 골라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꾸준히 산부인과를 방문해 초음파를 봤어요. 점차 커지는 아기 집과 흘러나오는 작은 심장 소리. 그때마다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던 생명이 드디어 자라고 있었어요. 몇 주 후 다시 병원에 갔고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아기 집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때 들렸어요. 작은 심장 소리였습니다. 저는 수연이 손을 꼭 잡았고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생명, 작은 생명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며 수연이 얼굴엔 점점 붓기가 생겼지만 표정만은 언제나 밝았어요. 밤마다 나는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아이와 함께 집을 꾸며야 하는데 갑자기 준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늘 나를 안심시켰어요. 오빠 천천히 하자. 하나씩 하나씩. 가구점에서 아기 침대와 유모차, 분홍색 벽지를 고르며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작은 방을 아기 방으로 꾸미며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꼈어요. 임신 7개월이 되어 성별을 확인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화면을 보여주면서 환하게 말했어요. 아기가 이쁘게 생겼네요. 그 순간 우리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수연아, 우리의 딸이라는 거 맞지? 오빠 맞아. 딸이야, 이쁜 딸.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장명소도 갈까 하다가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직접 짓기로 하고 여러 가지 공부 끝에 지은 이름. 이지은 우리 딸 이름이었습니다. 이수연 배에 대고 말했어요. 지은아,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임신 7개월이 되었고 배가 많이 불러왔습니다. 허리 마사지를 해줬어요. 주말엔 백화점에서 아기용품을 샀고 침대, 유모차, 옷까지 우리 딸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아기 방을 꾸몄고 분홍색 벽지를 붙이고 침대를 조립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했고 마침내 완성됐어요. 임신 8개월 이수연은 허리가 아프고 밤에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나는 마사지도 해주고 좋은 영양제와 식단을 챙겨줬어요. 매일 밤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우리 딸은 기적이야. 네가 아기를 품었을 때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 이수연은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빠, 우리 복수에 목맸던 지난 시간보다 지금이 100배, 1000배 더 소중해. 임신 9개월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고 이수연이 불안해했습니다. 고령 임신의 위험성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수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지은이는 강한 아이야. 이렇게 기적처럼 왔잖아. 어느 날 새벽 이수연이 저를 깨웠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5분 간격이었어요. 서둘러 병원으로 달렸고 이수연 손을 꼭 잡았으며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렸고 분만실에서 수연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7시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제품에 안겨줬어요. 팔 안에서 꼬물거리는 생명, 빨간 얼굴, 조그마한 손.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 수연이를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얼굴에 힘없이 퍼지는 미소. 저는 아기를 천천히 수연이 품에 안겼어요. 수연아, 우리가 해냈어. 수연이는 아기를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그 눈물과 표정에는 그동안의 실패, 상실, 슬픔, 그리고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잠깐의 만남 후 간호사가 들어와 아기를 신생아실로 데려갔습니다. 수연이는 지쳐서 침대에 누웠고 저는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온몸이 무기력할 만큼 긴장이 풀렸습니다. 창밖이 점점 밝아졌고 뿌연 새벽이 어느새 따뜻한 아침 햇살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는 그 시간 내내 수연이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괜찮아. 정말 이젠 다 괜찮아. 잠결에 수연이가 눈을 떴어요. 오빠, 아기 보고 싶어. 곧 데리고 올 거야. 조금만 더 쉬어. 수연이의 손등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찾아와 신생아실을 보여주겠다 했고 창 너머에 놓인 아기 침대에 지은이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도란도란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바라본 우리 아기. 수연이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도 가족이 생긴 거야. 그치? 그래, 수연아. 우리 셋이서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야. 22년 결혼 생활의 배신, 7번의 시험관 실패.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끝에 이토록 따뜻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분노도 이제는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와 아이, 이 두 사람만을 위해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수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지은아, 이제 너희가 내 전부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참 길었던 밤이 가고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하루가 밝아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첫 아침, 첫 시작이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나는 수연이 손을 꼭 잡은 채 유리창 너머 신생아실에 누운 지은이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오직 너희 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가장 깊은 슬픔과 끝없는 외로움조차 우리 셋의 온기로 모두 잊게 해줄게. 수연아, 지은아, 우리 진짜 가족이야. 이제 정말 행복해도 돼. 누군가에겐 평범한 아침일지 몰라도